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57회 플래너스 클럽, 저희 높은 가치의 성과를 창조하기 위한 프로들의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사실 뭐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직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정말 높은 아웃풋을 내는 가장 의미 있게 해결해가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럼으로써 성과를 내는 것은 어떤 건지.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많이 다룬다고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수학 문제를 되게 많이 풀긴 하는데 항상 답이 틀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우선 우리가 하나하나씩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일반 성과가 아니라 높은 가치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단지 그냥 아웃풋을 내놓는 것 뿐만이 아니라 높은 가치의 그 성과를, 아웃풋을 내놓고 어떻게 하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프로들의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프로들의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네, 프로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프로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가요? 그쵸? 네,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운동선수들에게 프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어제 그 고양 원더스, 그 김성근 감독이 3년 동안 이끌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 야구단체인 고양 원더스의 이야기를 다룬 그 파울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선수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프로 구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프로 구단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프로 구단에 선출돼서 들어가는 선수들은 한 해에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실제 배출되는 선수들은 한 70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500명 선수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 그냥 전혀 이때까지 계속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시 배달 일을 한다든지 뭐 택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혀 운동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 프로리그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양 원더스에서 3년 동안 김성근 감독에게 훈련을 받고 또 독립구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2부 리그에 진입을 하고 이제 실제 프로리그에 진입을 한 선수들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선수들도 있었겠죠. 그 선수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고양 원더스가 어쩔 수 없이 해체되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자, 프로라는 거, 우리가 프로라는 게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의 정의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프로는 돈을 벌어요. 자, 그렇다면 프로의 반대말인 아마추어일까요? 우선 그거부터 질문을 해야죠. 프로의 반대말이 과연 아마추어일까요? 저는 그냥 프로와 프로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프로는 여러분들도 안다시피 성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박지성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박지성 선수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트레이닝을 위해서 열심히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을 뛰어요. 아무리 열심히 게임을 뛰었을 때, 연습을 할 때는 정말 최고의 기량을 보였었는데, 막상 게임에 뛰다 보니까 항상 골은 넣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고 뭔가 좋지 않은 성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프로로 인정을 하지를 않죠. 우리가 실제 프로로 인정을 하는 거는 어떤 경우이냐? 자, 일반 프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실제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한 20%의 에너지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20%의 시간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시간은 뭐를 하냐? 자기 개발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죠. 즉, 프로는
성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보통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직장 생활은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언제죠? 네,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5시까지 혹은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 보통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성과를 많이 낸다고 해서 더 늘어나게 되는 건 뭐죠? 일이죠.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주어진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마치 내가 그냥 하는 만큼만 보상을 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직장생활에서는 여러분도 해봐서 아시다시피 하는 만큼조차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일만 더 늘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과가 아니라 뭐로 평가를 받게 되냐? 하는 시간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 아웃풋보다는 뭔가 이렇게 더 야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건 어떤 조직적인 문화적인 그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프로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의 기술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문제라는 거는 뭐라고 하죠? 문제의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단어는 바로 problem, 문제란 소리예요. 말 그대로 문제.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직장에서는 그거를 타스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하나의 화두이자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문제라는 거는 언제 발생하게 되죠? 변화를 요구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변화가 이끌어져야 되죠. 그 변화까지 나아가는 하나의 챌린지,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준다는 건 목표가 설정이 된 거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건 하나의 목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문제라는 것을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프로들의 문제 해결법의 포인트가 두는 게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높은 가치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다면은 과연 이건 무슨 얘기일까? 높은 가치의 성과를 창출한다. 자, 바로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는 하는데 남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고 그냥 사실 변화가 되었어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법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했다면 그거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사실 없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거를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를 창출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생산적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자, 생산적이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을 때 우리는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인풋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거죠. 우리가 들이는 노력과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과 시간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인풋이 늘어나면은 아웃풋도 늘어나겠거니 둘이 정비례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풋도 우리는 물론 넣어야 돼요. 프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은 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웃풋을 더 크게 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풋을 절대 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프로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기회주의자죠. 이제 틈을 보고 또 이제 획득을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인 거고, 자, 언제나 이 노력과 시간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1시간을 노력을 해서 이때까지 5개 아웃풋을 냈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1시간에 똑같은 아웃풋을 넣어서 이번에는 인풋을 넣어서
10개의 아웃풋을 뽑기 위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바로 이게 생산성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대량 생산 체제도 많이 돌아가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내가 계속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절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합리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아웃풋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가치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 가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고민하다라는 것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 이거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나 이거 생각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특별히 그렇게 구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단어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하다 그리고 생각하다 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고민하다라는 거는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되풀이되고 어떤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답이 없는 상태에서 소모전을 펼치고 있는 거. 자, 생각을 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고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생각하다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답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상황을 뭐를 하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배경을 계속 내가 이 방면으로 저 방면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계속 어떤 프로그레스가 있는 것. 즉 생산적으로 아웃풋이 나와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생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퍼즐을 생각하시면 돼요. 퍼즐을 우리가 요새는 왜 300피스, 500피스 퍼즐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래도 까게는 그려져 있어요. 그쵸? 까게는 실제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찾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까게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내가 퍼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시작을 하겠죠. 예전에 이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어떤 아이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꽃도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모습도 그리고 그러는데 한 아이는 계속 검정색으로 그 A4 사이즈의 스케치북에다가 계속 검정색으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검정색으로 칠해요. 검정색으로 칠하고 검정색으로 칠하고 그거를 그리고 또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이 조금씩 두렵기 시작을 했어요. 아, 얘가 왜 이러는 걸까?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닐까? 그래서 부모님을 부릅니다. 부모님들한테 이제 지금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를 그린다는 얘기도 없이 그리고 또 그려요.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병원까지 아이를 데리고 가요. 정신병원에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관찰을 하고 이제 혹시 어디 잘못된 거는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는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럴 때 어느 순간 한 간호사가 하면서 그림을 이제 전체를 모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모으기 시작을 했더니 어떤 거냐, 굉장히 큰 고래를 그린 거예요. 자, 이 방 안 한가득히 채울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커다란 고래를 그린 거죠. 자,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전체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답이 있다, 나는 답을 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생각하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 혹은 목표 혹은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여기에서는 더 어울리는 단어는 목적이겠네요. 왜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목표의 실질적인 의도는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평소에 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는 과연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하는 걸까? 중요한 거는 둘 다 안 한다는 것이죠. 네, 고민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독서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 내 인풋이 들어가고 뭔가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져줘야지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문제 해결법, 자, 높은 가치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들의 문제 해결법을 보았더니 결국에는 이런 거더라고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즉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장 큰 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틀을 파악을 한 다음에 결국에 목표를 설정하여서 전략을 도출해내는 것,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한번 또 다른 거, 이걸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오더가 내려왔을 때 그냥 바로 착수를 해요. 근데 그 착수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 문제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사이즈의 문제이고 어느 정도 가치 있는 문제일까?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내가 별로 이렇게 실제 문제를 해결하더라 해도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결국에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일에 생각을 하지만,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왜 중요한 건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답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문제의 질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의 질. 그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질문에서 좋은 대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1990년대 초반에 뉴욕에서 굉장히, 뉴욕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범죄의 온상이었어요. 지하철도 너무 엉망이었었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다색인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의 그 타운도 형성을 하면서 범죄가 많이 벌어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뉴욕의 경찰서장이, 이제 우리가 정말 범죄를 소탕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목표를 잡았냐?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면 이렇게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범인들을 더 많이 검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막 부임한 미국의 시장이 있었어요. 줄리아나 시장이 있었어요. 그 줄리아나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졌냐? 어떻게 하면 뉴욕의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을까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특징 보셨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뉴욕에는 범죄율이 많지? 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뉴욕에는 범죄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줄리아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에 포인트를 두었고,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잡는 검거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포인트를 두었었던 거죠. 결국에는 줄리아나 시장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뭐 둘이 대결 구도는 아니었었지만은 범죄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줄리아나 시장이 선택했던 거는 청소였어요. 지하철. 네.
지하철 막 이렇게 막 스프레이로 사람들이 낙서해 놓은 거를 이제 지웠어요. 지우면서 청결하게 유지를 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범죄율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법칙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답의 질을 높이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거는 문제의 질을 여러분들이 높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지금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이 질문을 이 문제를 풀어가서 그 해답을 높이는 것보다 실제 문제의 질을 높였을 때 해답의 질 역시 같이 높아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빨리 하기보다는 할 일을 줄이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직급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 위임을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조금씩 쳐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남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구분을 하게 되고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내가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많은 일을 가지고 이거 빨리 하나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의 퀄리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거에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더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높은 아웃풋을,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가설을 세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전공은 생명과학과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했었냐면은 이제 4학년 때 실험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특별히 있었던 실험실은 동물 발생 실험실인데 말 그대로 동물이 발생이 될 때 이제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이 수정란이 점점 커지게 되잖아요. 세포 분열을 거치고 뭐 체세포 분열도 되고 유전학 뭐 분열 여러 가지 분열을 거치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될 때에 어떠한 현상들, 어떤 유전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되면은 발생에 이상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실험실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주 타겟이 뭐였었냐면 항상 여러분 아다시피 실험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쥐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쥐에다가 주사를 넣어놓고 이 약물이 쥐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 뭐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커피가 임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쥐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결과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았더니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돌연변이 쥐가 태어났어.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태어나게 됐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해요. 자, 돌연변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돌연변이 쥐가 태어나려고 한번 보았더니 첫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세포 비분리 현상으로 인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뭐 방사선에 의해서 DNA 염기 서열이 변환이 되어서 발생을 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저희 이제 생물학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냐? 우리는 그때부터 역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쥐를 가만히 이렇게 보았더니 얘는 이미 결과물이에요. 얘 이미 성과가 나온 애예요. 근데 이 아이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내가 세포 비분리 현상을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쥐가 태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7번 유전자에 이상을 주게 되면은 혹은 어떤 특별한 DNA에다가 방사선을 쬐어서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변환이 이끌어내게 된다면 몇 번 그 서열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쥐가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뭐를 하게 되죠? 검증을 하게 되죠.
처음 문제는 어디에서 발견을 했죠?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쥐가 가장 문제였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설을 만듦으로써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요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요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가설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여기까지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위한 가설사고 방법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높은 가치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쥐가 왜 태어났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문제를 해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쥐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게 그게 되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랩실에서든지 간에. 근데 만약에 쥐가 그냥 꼬리가 1mm 조금 작게 자랐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문제로 인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보다, 그거를 밝혀낼 그 시간보다 차라리 다른 데다가 훨씬 투자를 많이 하겠어 라고, 과연 이게 내가 정말 돌연변이에 의해서 되는 건지, 그냥 단지 얘가 성장을 들여서 그런 거나 아닌지, 과연 내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지, 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사고입니다. 우리가 노력적 사고라는 거는 뭐냐면 A에서부터 Z를 생각하는 거를 노력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Z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쥐예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쥐가 태어났어요. 근데 노력적 사고는 그냥 쥐를 계속 나와보는 거예요. 쥐를 계속 나와보고 얘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데 두 개의 심장이 태어났네? 두 개의 심장이 태어났네? 정말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거를 노력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인풋을 그만큼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쥐를 100마리를 키웠을 때 거기에서 한 마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계속 쥐를 키우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반대로 Z2A는 전략적 사고, 즉 가설을 갖는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은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쥐를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가설을 세워서 그 A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나가는 방법이 실제 프로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문제를 성과를 만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 to Z의 노력적 사고가 아니라 Z to A의 그 전략적 사고, 즉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가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이 과정을 우리는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우리 자연 발생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주는 거. 혹은, 그래서 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정보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정보들은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된 일들을 우리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이 정보가 정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정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밀가루 값이 오를 거예요. 오를 거래요. 밀가루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밀가루 값이 오를 거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빵을 만드는 빵집 사람이에요. 그러면 밀가루 값이 오를 거기 때문에 나는 밀가루를 많이 사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밀가루가 없기 때문에 빵값을 조금 더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밀가루가 오를 거래. 그러면은 이제 그 생필품들이 라면 값이 올라가겠다. 그럼 나는 미리 라면을 사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액션을 선택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한 거예요. 라면 값을 올려야겠는데? 라면 값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죠. 라면 값을 올리기 위해서 밀가루의 재배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밀가루 값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그 영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일부러 공급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수요를 늘리더라도 그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거는 아닐까요? 우리는 제일 실수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을 합니다. 즉 A를 바탕으로 Z를 생각을 하는 생각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논리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인을 바탕으로 결과를 생각하는 거. 밀가루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빵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항상 이런 데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범죄의 재구성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죠. 네가 지는 거 같지? 근데 내가 져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 누군가가 만들어진 판에서 놀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우리가 A에서 Z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노력적 사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까지나 남이 만든 판에서 우리는 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A에서 Z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Z에서 A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이 전략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정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과연 의도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왜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 왜 이게 문제가 된 걸까?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과연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수준을 평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일과 해결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제품별 상반기 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보를 눈에다가 보실 거예요. 특히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보를 뽑아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았을 때 A 제품, B 제품, C 제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정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A 제품이 전체 매출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냥 이건 제가 다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A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상황. 어떻게 보면 가장 효자 상품이자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B 제품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반해서 C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이 회사의 영업 실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C제품이 망해가고 있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C제품을 아예 쳐버리고 B에다가 영업인력을 전환을 해서 오히려 B를 활성화시켜야겠다. 혹은 자, A제품이 효자 상품이기는 한데 계속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특별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대로 지나가다가는 뭔가가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A제품에 뭔가 더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제품에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A제품에 조금 더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액션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일어난 일, 즉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될지 A를 바탕으로 Z를 꺼내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전략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C 제품을 지금 하반기 내에 사업을 철수를 시켜야겠다 라는 거를 먼저 결정을 해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목표가 되면 그 비하인드에 뭔가가 있겠죠. 왜 C 제품을 철수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C 제품이 예를 들어서 김 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김 과장이 이번에 회사에서 무조건 잘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을 무엇을 하게 되죠? 네, 바로 설계를 하게 되죠. 이거를 분석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거를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먼저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의 질을 본질을 파악하라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Z부터 접근하는 문제 해결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산업혁명 이전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정답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정답을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변화가 많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농경사회 아니면 농경 아니면은 말 그대로 1차 산업에 굉장히 집중하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크다란 변화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정답을 알아낼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도래했냐? 정답을 알 수 없는 시대, 산업혁명 이후에는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파악할 수도 사실은 없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더라 해도 그거에 대응을 해서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발견을 하고 정답을 찾아가기에는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 꿀벌과 게릴라의 게리 하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산업혁명 전에는 선형적 사회, 말 그대로 선으로 흘러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비선형적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냐? 바로 정답이 없는 시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죠. 자, 여러분, 정답이 없는 시대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문제가 없는 거, 어떤 문제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문제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진짜 이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높은 가치의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정답이 없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정답을 찾는 아마추어 위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프로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케아 기억하시죠? 이케아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비쌌어요. 그쵸? 가구들이 굉장히 비쌌는데 이케아는 이 가구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 가구 값을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구 값이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좋은 가구를 만들어요.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나무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구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케아는 어떻게 하냐? 역으로 하는 거예요. 딱 15만 원이면 15만 원을 결정을 해놔요. 그리고 그 15만 원에 맞춰서 이제 나무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나무는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다 이렇게 제조된 프레스된 그 나무를 사용을 하게 되고, 하지만 걔네들은 그 목표는 분명히 달성을 했죠. 네, 값을 낮춘다라는 목표는 분명히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정답이 없는 시대에서 내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판도를 바꿔버리는 그런 사고를 이케아에서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또 시대적으로 뭐가 맞았었던 게 뭐냐면 그 DIY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케아에서 그런 어떤 문제 해결법을 가지고 왔었던 거죠. 코스트코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물건값을 싸게 내리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코스트코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싸게 제공을 하되 뭐를 받죠? 연간 회원비를 받죠. 네, 그래서 그 연간 회원비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회원비로 돈을 받을 거야 라고 아예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 그게 바로 진짜 기획의 힘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프로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Z부터 접근하는 문제 해결법, 프로들의 문제 해결법이라는 거는 결국에 기획 설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프로같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기획자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랑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간과 돈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되 시간은 조금 없더라 해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사람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노력형 인간이에요. 그냥 노력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를 얘기를 하셔야 되냐? 시간과 돈, 나는 둘 다. 여기에서 바로 전략적인 사고가 시작이 돼요. 집이랑 회사 중에 어떤 거? 나는 둘 다.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둘 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둘 다를 내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문제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만들어졌다 하면 하나의 목표가 설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뭐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바로 전략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획 설계법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로지컬 띵킹과 크리에이티브 띵킹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로지컬 띵킹이라는 거는 원인을 바탕으로 결과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을 넣기 때문에 2가 나왔어. 2를 넣기 때문에 3이 나왔어. 3을 넣기 때문에 4가 나왔어. 이 사이에 뭐가 있죠? 1이라는 규칙을 발견을 하게 되죠. 원인을 바탕으로 결과를 생각하는 거라면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조금 기획적인, 전략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우선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랑 돈을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시간이든 돈이든 모두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은 난 원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난 요거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뭐를 생각을 하게 되죠? 판을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근거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를 위한 하나의 판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배경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들의 기획 설계법을 보았을 때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답을 구해야 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떤 답을 구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기보다 이제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그 문제를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머릿속에 생각이 되게 많죠? 되게 커다란 우리가 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쪼개보는 거예요. 커다란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해해서 이제 조금씩 한번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커다래서 내가 이기지 못했을 것 같은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분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위한 가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가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수많은 가설들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이제 스토리의 흐름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설부터 문제 해결까지 검증하는 그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번째로 가설 사고를 위한 분석의 기술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가설을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분석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분석은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컴페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분석해봐 라고 얘기 안 하고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비교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는지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하면서 62일을 쉬었다고 이제 사실 정보를 전달을 했어요. 끝이에요. 네. 62일을 쉬었다로 끝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다가 이제 배경을 조금 더 깔아볼까요? 그 오바마 대통령 전에 있었던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82일을 쉬었고 제1대 레이건 대통령은 121일을 쉬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 하나의 그 모양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언제나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가 밑줄만 있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주변에 네모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 혼자만 있으면은 얘가 다른지 뭐한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주변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현황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우리는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경을 통해서 현황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기도 하고 부각이 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 분석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와 부분의 비교, 원그래프를 이용한 전체와 부분의 비교입니다. 지금 전체 문제가 이건데 지금 전체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 혹은 이런 거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체와 부분을 비교를 하든지 두 번째로는 이제 추이의 비교죠. 자,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현재는 요렇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문제가 부각이 되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는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요랬는데 현재는 지금 이렇기 때문에 문제다. 혹은 과거에는 현재는 지금 이런데 우리의 목표, 즉 미래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문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소의 비교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쟁사를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라고 그 옆 회사들과 다른 어떤 경쟁자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바로 비교 분석이라는 거죠.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혹은 그 문제를 먼저 만들고 뒷받침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분석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A와 C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A와 C 사이에는 전혀 커넥션이 없습니다. 하지만 B를 가운데에다 놔둬주게 되면은 A는 B고 B는 C다 라고 하나의 연관성을, 관계성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분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관계를 연결을 해주는 하나의 통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나 문제 해결을 할 때 사실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아예 밑바닥에서 해결하는 문제들은 없어요. 자, 우리가 문제라고 한다 함은 우리는 항상 아는 거를 바탕으로 모르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바로 B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를 보겠습니다. A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C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전혀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 B라는 연관성을 넣어줍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연관성을 넣어줘요.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연역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연관성을 찾는 그 한 분석의 방법은 연역법을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거를 하나를 볼까요? 자, A는 학생들은 거칠고 다루기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C는 우리 교실은 동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지금 사라진 것 같나요? 자, 그렇죠. 지금 여기에 사라진 거는 동물들은 거칠고 다루기 힘들다라는 연관성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줬을 때 학생들은 거칠고 다루기 힘들고 동물들 역시도 거칠고 다루기 힘들다. 즉, 학생들은 동물이다. 우리 교실은 동물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규칙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분석한다라는 거는 또 하나는 이제 find 룰을 찾는 거, 규칙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는 또 귀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석가도 죽었다. 이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 귀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가장 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죠?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는 경영서적, 마케팅서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귀납법적인 현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하나의 그 자신의 논조를 놔두고 사례들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죠. 사례들을 막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두 A도 B고 C도 B고 D도 B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은 B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귀납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분석하는 하나의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에게 배우는 성과 창출법을 보았을 때 우선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언제나 문제 해결을 할 때 첫 번째는 성급하게 뛰어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문제 해결, 그냥 일반적인 문제 해결도 아니고 높은 가치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있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만한 일들인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우선순위를 정하신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가치를 판단을 해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이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 만약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죠? 그쵸. 그럴 때에는 가장 빠르게 먼저, 빠르게 끝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3D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흑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또 요것도 있겠지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제 가로, 세로뿐만이 아니라 높이 혹은 그 깊이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입체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기한을 정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고민과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민이라는 거는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요.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발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문제는 굉장히 착각을 해요.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딱 이 시간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 안에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라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시 오셔도 돼요.
자, 많은 CEO들을 보았을 때 사실 CEO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도 블링크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직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직관을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시간의 관찰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완성도보다는 회전율을 중시하라라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아까 우리가 그 가설사고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어떻게 하면 심장이 2개인 쥐를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실험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얘가 어떤 완벽한 실험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회전을 하느냐가 실제로 비즈니스에서는 성과를 더욱더 창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모든 비즈니스에서 100% 완전한 것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배경은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완벽하다라는 거는 정말 욕심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내는 거, 그게 바로 결국에는 인풋을, 생산성을 높이는, 그 높은 가치의 성과를 창출하는 문제 해결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청중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강의 스킬, 그리고 교환 제작 스킬에 관해서 강시정 강사님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